국민안전처를 통합해서 다시 이름이 행정안전부가 됐고 지금까지 행정안전부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안전 업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이제 행정안전부 이름도 중요도가 앞에 뒀다 뒤에 뒀다 하고 있고, 지금 뉴스에서 보는 상당한 부분의 업무가 아마 안전 업무, 재난 업무 쪽에서 행안부가 그 녹색 잠바 입고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안전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안전부가 하고 있는 일 조금은 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무회의, 헌법상 기구인 국무회의 운영을 하고 있고요. 법령에 대한 공포가 돼야 사실은 법률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공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포상이라고 하는 것이 훈장, 포장, 그쪽 업무를 행정안전부 상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국경일 같은 이제 국가 행사, 3.1절, 광복절, 디지털 전자정부 업무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드릴 이제 지방자치, 지방행정, 지방재정, 주로 돈 문제가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교부세라고 하는 특교세, 교부세라고 하면 들어는 보셨을 텐데요. 그 규모가 한 80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지방에 나눠주는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 업무를 합니다. 큰 선거 업무는 중앙선관위에서 합니다만 그 밑단에 필요한 인력을 동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절차적인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명선거 관련된 업무를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고, 또 4월 10일 좀 총선을 앞두고 상당히 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전 업무가 있고요. 비상 대비 민방위 업무도 있습니다. 아마 민방위 훈련하실 때 울리는 그 사이렌 소리, 그다음에 혹시 이제 적기가 왔을 때 대피하라고 하는 그런 민방공 태세 같은 걸 저희가 지금 항상 24시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한 줄이 정부 조직법에 한 줄이 있습니다. 국가 사무로서 다른 기관에 속하지 않는 사무를 한다. 행정안전부가. 이 조항이 있어서 상당히 좀 행정안전부가 좀 여러 가지 좀 일에 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기자실에, 대변인실에 기자들 만나면 가끔 이런 우스갯소리도 합니다. 예를 들어 외계인이 우리나라에 왔다면 외계인은 누가 만나야 되느냐, 어느 부처에서 담당을 해야 되냐. 외교부일 것 같긴 한데 외교는 아닌 것 같고요. 국방은 또 아닌 것 같고, 외계인이 온다면 결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만나야 되지 않겠냐. 이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업무가 있다 보니까 지난번 작년 같으면 우리 새만금에 한 4만 5천 명 외국 친구들이 왔었는데 그 친구들을 서울로 하루 만에 빼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어느 부처가 해야 되는지를 하다가 그러면 행정안전부가 하자. 뭐 지방 업무도 하고 또뭐 어느 부처에도 속하지 않는 업무가 너네 업무니 행정안전부가 해라 하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그 잼버리 친구들 다 옮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냥 서무, 총무 역할로서 하는 역할이 행정안전부가 상당히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상당히 좀 굳은 일들 우리 직원이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지방시대 관련된 주민, 구역 그리고 그 자치, 이거 세 개 분야 나눠서 제가 좀 말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우리 법률 좀 보시게 되면 주민이 있고 국민이 있고 주민이 있습니다. 법에 좀 보시다 보면 1968년도 11월 21일 날 주민등록이 처음 현재와 같은 주민등록이 처음 만들어졌고,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1번 1001번 6개서 20002번으로 돼 있으십니다. 그 당시 아마 김신조 사건 나면서 아마 주민들 다시 한번 68년 1월에 김신조 사건 나면서 아마 주민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주민등록이 들어왔고, 그 주민등록 번호가 지금은 이제 디지털에 아주 굉장히 좋은 인프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다 주민등록 번호로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8년도에 상당히 많은 일들이 행정적으로 있었는데요. 김신조 사건 이후로 다른 얘기 조금 하게 되면 교련도 아마 그때부터 하셨을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 같으면 이제 제3 한강교, 지금은 한남대교 또 굉장히 좀 넓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500만 명의 서울 시민이 피난을 가야 되는 경우를 아마 상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3 한강교, 지금은 한남대교를 굉장히 크게도 만들었고,
실미도라고 하는 그 684 부대, 68년 4월에 창설했다고 실미도 부대도 만들었었고, 그 후로 상당 부분 아마 행정적에도 상당히 많은 그 사건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민에 대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주민 추계 인구는 5,175만 명이고요. 작년에 출생아가 24만 9천 명입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제가 가장 피크였더라고요. 103만 명. 제 나이 또래가 103만 명입니다. 대학도 굉장히 경쟁률이 심했고요. 사회 나와서도 그렇고 항상 저희 세대는 항상 붐비는 세대. 제가 1971년도 태어났을 때 그 당시 출생률 합계 출산율이 4.54명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통계를 찾아보니까 그 당시 합계 출산율이 4.54명이었고 실제로 2.0이 된 거는 1983년입니다. 1983년부터 사실은 조금 고민이 됐어야 되는데요. 결국은 한 2000년도 넘어서부터 우리가 저출생 문제를 고민하다 보니 조금 타이밍은 조금 한 20년 놓친 것 같은 생각, 고민은 돌아보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표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옛날 통계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1949년도 통계가 가장 앞선 것이어서 그 통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1949년도에 서울시 인구가 140만 명, 경기도가 270만 명. 실제로 가장 인구가 많았던 곳은 경상북도가 320만 명, 경남이 310만 명, 전라남도가 300만 명. 예전에는 뭐 경북에서도 올라가시고 경남에서도 가시고 호남에서도 올라가셔서 서울이 점점점 커졌습니다만 지금에는 아마 정치하시는 분들도 서울 출신들이 이제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저게 아마 더 계속 고착화되지 않을까. 저 통계가 서울시는 더욱 커질 것 같고 경기도도. 그래서 그런 고민에 있어서 아까 우리 김순훈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 지방 시대를 해서 지방이 좀 스스로 좀 잘 살게 해야겠다, 이런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겠지만 뭐 광역시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1949년도에 한 9개 정도 됩니다만 이제 2014년에는 17개 광역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도 아마 많이 바뀐 이름도 많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전북특별자치도로 해서 최근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도 있고요.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조금 말씀드리면 표 인구에 보면 2019년도에 아마 정확히 50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50이 됩니다만 그 이전부터 소득이라든지 지출이라든지 생산 부분은 다 수도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온라인화가 점점 되면서부터, 전자상 거래가 점점 되면서부터 이 지역의 여러 가지 생산하는 것조차도 빠른 속도로 지금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서울이 계속적으로 부가가치가 높고 생산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로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도 서울은 성장을 했습니다. 플러스 성장을 했습니다. 그게 아마 다 전자적인 상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나머지 지역은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산업 구조까지 엮여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울의 산업 구조를 보면 제조업이 1%도 안 됩니다. 서울에서는 나머지 거의 95% 이상이 서비스업입니다. 서울은 현재 산업 구조가 뭐 이제 경남 같은 거야 제조업이 한 60% 됩니다만 그래서 경기에 따라서 2차 산업이 있는 곳들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고도 있습니다. 아까 그 사이에 이제 이런 좀 지방의 여러 가지 국민들을 위해서 그 동안에는 주로 사람을 좀 옮기는 정책을 썼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텐데 아마 참여정부 때는 공공기관 153개를 다 지방으로 저렇게 옮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12개 혁신도시들이 갖고 뭐 나주, 제주, 부산, 울산 해서 전국에 많은 혁신도시들이 그 당시에 생겼습니다. 지금 그 사이에 옮긴 것이 방위사업청을 대전으로 일부 옮겼고요. 지금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이라고 작년에 만든 기관이 있습니다. 재외국민들. 지금 현재 그 기관은 인천에서 요청을 하셔서 인천에 재외동포청이 있고요.
우주항공청이 설립은 됐고 올 5월에 우주항공청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의 나사라고 불리는 우주항공청입니다. 우주항공청을 어디로 유치해야 되느냐 갖고 말씀들이 많으시고 말씀은 사천 유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만 결정된 건 없고요. 대전에서도 상당히 많이 요청을 했었던 상황입니다. 이민청도 논의가 있어서 김포, 고양, 뭐 인천, 안산에 외국인이 많아서 이민청도 자기 지역으로 우리 지역으로 와야 된다는 주장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산업은행 아마 며칠 전에 뉴스에도 좀 나왔습니다만 서울 여의도에 있는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기자고 하는 논의가 있습니다. 산업은행법에 뭐 주된 사무소는 서울로 둔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법을 좀 바꿔야 되는 것 때문에 하여튼 옮기고 있습니다만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겨야 된다는 아마 옮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논의가 있고요. 육군사관학교 이전도 논의가 한번 됐었고요. 한 2년 전에 지정을 했습니다. 전국의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 그림을 보시게 되면 아마 경북 지역, 대구 위에 있는 경북 지역은 다 색깔이 있는 지역입니다. 인구가 소멸한다는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아마 2만 명, 3만 명, 1만 명 정도. 경북이 굉장히 심각하고요. 경남 쪽도 지리산권 보면 거의 이제 검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도 사람이 안 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북, 전남 같은 경우 광주를 제외하고는 전남도 마찬가지로 상당 16군데가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충남도 조금 아래쪽. 그림으로 보시면 서울, 경기, 인천, 충북의 위쪽, 수도권에 가까운 쪽은 더 인구가 집중돼 있고 나머지 지역은 소멸할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그 지역이 어떻게 잘 살 수 있을지 혹은 자생할 수 있을지 혹은 인구가 떨어지는 속도라도 멈출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1조 원씩 그 지역에 저희가 돈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10년 동안 나눠드리고 한 10조를 지금 투자를 하게 됩니다. 재작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한 3년 차가 됩니다. 그래서 점점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생활인구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1968년도에 우리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걸 처음 만들면서 그 지역에 계신 주민을 개념으로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개념을 했고 한 분이 한 개의 주민등록만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는. 근데 생활하시다 보면 뭐 4일은 서울에 계시고 한 3일은 뭐 어디 다른 농촌에 가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은 다른 지역에서 하시고 학교는 또 다른 지역에서 하시고 이런 생활 인구를 조금 더 늘리자. 인구를 조금 쉐어를 하자. 이게 지금 고정된 게 아니고 지역별로 이제 인구를 좀 쉐어를 해서 생활적인 면에서 조금 인구를 늘리자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작년 같은 경우 단양을 한번 연구를 했더니 단양이 한 인구가 한 3만 명 정도 되는데 실제 생활 인구는 한 20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만큼 많이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여행도 가시고 관광도 가시고. 그래서 생활 인구를 조금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고향사랑 기부제가 작년에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 말씀 그대로 고향에 혹은 다른 지역에 말씀하신 기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부를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세제 혜택, 연말공제에서 세액공제를 다 받으십니다. 작년에 처음 시행이 됐고 한 650억 원 정도, 한 52만 건 정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인구 감소 지역에 많이들 기부를 하셨습니다. 뭐 많게는 전남 같은 경우에는 단양인가요? 담양에 한 20억 원 기부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점차 많은 분들이 고향에 아마 기부를 해주실 것 같고요. 기부를 하시면 3만 원 정도의 답례품을 또 따로 드립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농산물 같은 걸 많이 답례품을 가져가십니다. 그래서 기부도 하시고 고향 입장에서는 또 답례품도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민들 혹은 어민들 다시 소득으로 다시 창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향사랑 기부금제도 도입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지역 활성화 펀드라고 얘기는 막 시작합니다만 펀드를 좀 만들어서 기업분들 투자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하는 관할구역 우리 국가로 치면 영토의 문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에 대한 문제를 좀 어떤 논의들이 있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요 건물 요거 아십니까? 요 근처에 있는 여기 지금 동화면세점 건물입니다. 광화문 빌딩이라고도 하고 동화면세점이기도 합니다. 여기 관할 구역이 혹시 어딘 줄 아십니까? 제가 주소는 적어놨습니다만 주소가 저희가 두 개입니다. 광화문 빌딩이 1층부터 11층은 종로구 세종대로고요. 2층부터 19층이 오타가 있네요. 19층까지가 중구 세종대로입니다. 경계에 있습니다. 저 건물이 종로구하고 중구에 경계에 건물을 짓다 보니까 종로구도 그렇고 중구도 그렇고 저 건물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세금이 나옵니다. 밑에 있는 1층에서도 11층의 세금은 더 양이 큽니다만 어쨌든 10층도 중요한 세원이어서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그런 대로 지금 세월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나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국가였다면 아마 국경선 위에 건물을 지은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새만금입니다.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33km 방조제 굉장히 좋습니다. 가보시면 혹시 여름에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선유도도 있고 상당히 아름다운 곳인데요. 간척을 했습니다. 땅 주인이 누구냐를 갖고 굉장히 지금 분쟁이 있습니다. 군산, 김제, 부안군 세 군데가 다 자기네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2010년도부터 계속 분쟁이 걸려 있고 대법원에도 제소가 돼 있고 저희 행정안전부의 중앙분쟁위원회에서도 계속 조정을 하고 있고 헌법재판소까지도 갔던 상황입니다. 그 경계를 어디로 해야 되느냐, 누구 땅으로 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그래서 조금씩 결정은 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를 군산 땅도 아니고 부안 땅도 아니고 김제 땅도 아니니 아예 저기를 하나의 독립된 시로 만들자, 새만금 시로 만들자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각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세원이고 발전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도 아마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저 그림에 보시다 보면 저쪽 신항만이라고 해서 그림은 돼 있습니다만 이게 뭐가 되나 모르겠네요. 신항만이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항구를 만들다 보니까 저기서 굉장히 큰 세원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곳에서 신항만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 아마 자치단체의 명함이 상당히 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들 지금 갈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송파, 하남, 성남 이게 걸쳐 있습니다. 신도시를 거기다 만들다 보니까. 네, 동네 이름은 다 똑같습니다. 송파구 위례동, 하남시 위례동, 성남시 위례동입니다. 동 이름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관할 구역만 다릅니다. 세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송파에 사는 송파 쪽에 있는 고등학교로 가고요. 하남이면 하남 쪽에 있는 학교로 가야 되고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관할 구역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걸 다시 합쳐야 된다는 의견도 선거 정치권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어디로 합쳐야 되느냐? 주민들께서는 아마 송파로 합쳐지기를 희망하실 것 같고 실제 생활은 성남에서 많이들 하십니다. 생활권은 성남 쪽 생활권이시고 하남은 뭐 작은 영역이 좀 작습니다. 그리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산맥이 있어서 저렇게 구역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저걸 어떻게 할지 저 상태로 유지를 할지 지금 조금 계속 고민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공약 중에 저런 게 나오면 저런 고민 때문에 저게 발생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인천 이거는 개편이 2026년부터 하기로 했습니다만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영종도가 구가 중구였습니다. 중구라고 하면 가운데 있는 거가 중구인데 조금 희한하게 맨 끝에 있는 게 중구고요. 동구는 서쪽에 있고 서구는 북쪽에 있고 상당히 이게 좀 행정구역이 관할구역이 상당히 좀 이게 좀 희한하게 돼 있었습니다. 아마 오랜 세월 제물포 개항 시기 때부터 이렇게 쭉 발전을 하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된 채로 어쨌든 중국은 바닷가에 있고 뭐 좀 희한하게 돼 있었습니다. 이게 이번에
한 몇 달 전에 법률을 바꿔서 오른쪽 방식으로 이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영종도 공항이 있는 곳은 영종구로 되고 제물포구로 이름을 바꾸고 검단지구, 지금 검단이 서구인데 그걸 나눠서 인구가 19만이어서 검단하고 서구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완성이 돼서 2026년 다음번 시장 선거 할 때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국의 구역 관할권 때문에 여러 가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기억나는 곳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남양주시는 그 당시에 미금시하고 남양주 군이 합쳐졌습니다. 미금시 혹시 기억나시죠? 예. 저도 보다 보니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충남 아산시 같으면 온양시하고 아산군이 합쳐서 온양들을 많이 기억하실 텐데 온양시가 있다가 합쳐져서 지금 없어졌고요. 맨 아래쪽에 보시면 통영시가 그 당시에 충무시하고 통영군, 충무시도 아마 기억을 좀 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충무시가 합쳐졌고요. 거제시는 장승포시, 장승포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95년도에 상당히 행정 체계 개편이 있었고 그 당시 한 39개 정도가 도농통합이라고 해서 이루어졌고요. 네, 지금까지도 계속 여러 가지 형태로 도시의 통합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게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김포시 문제입니다. 김포시가 좀 그림을 보시게 되면 좀 맥락을 좀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는 경기도가 아까 1,300만 명 인구가 너무 크다 보니까 남쪽과 북쪽을 좀 나누자 경기도와 경기 북도로 그 경계는 한강을 중심으로 하자. 그래서 한강 이북과 한강 이남으로 해서 경기 북도와 남도를 나누자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포가 이게 보시다 보면 인천에 막혀 있고 서울에 막혀 있습니다. 김포에 가려면 남쪽에서 남의 땅을 거쳐서 김포에 가야 됩니다. 김포에 가려면 우리로 치면 맹지입니다. 이게 경기도인데 경기도가 아닌 거죠. 경기도에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고향의 생활권은 아닙니다. 이분들은 한강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고향하고는 또 한강 때문에 안 되고 주로 그러다 보니 서울로 출퇴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포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야, 내가 경기 남도야, 내가 경기 북도야. 그럴 바에는 서울로 편입을 하자. 그래서 이 지리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애매한 위치가 됐다 보니까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자는 말씀들을 지금 하고 계시고 그 논의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인천과 서울로 둘러싸이다 보니 지금 생긴 문제고요. 그리고 구리도 보시면 서울과 굉장히 붙어 있으십니다. 아마 광진구 옆이니까 저기도 이제 서울에 편입하자는 지도상을 보면 해야 되지 않냐는 의견들을 갖고 계시고 광명, 과천, 하남들도 마찬가지 논의가 있고 아마 선거 과정에서 상당 많은 곳에서 공약으로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구역 개편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열심히 보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뭐 논의들도 있는 것들 좀 말씀을 드리면 충청권,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은 충청지방정부연합이라는 걸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충청권이다 우리는. 지금 대전, 세종, 충남, 충북으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는 그 위에 상위의 개념으로 충청지방연합이라고 하는 걸 만들겠다. 그래서 절차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각 4개의 시도 대전, 세종, 충남, 충북에 의회에서 대표들이 와서 충청권 의회를 하나를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충청권의 문제는 전체적으로 4개 시도가 함께 하자는 의견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부울경 쪽에서도 부산, 울산, 경남도 초광역권 경제동맹을 하자는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이고요. 해오름동맹이라고도 있습니다. 이게 울산, 포항, 경주 우리끼리 한번 동맹을 한번 맺어보자. 경제적인 동맹, 여러 가지 의사결정 동맹 그 논의가 있고 대전, 충남에 있는 금산군, 대전 밑에 있는 금산군인데 우리는 대전으로 붙겠다. 이번 선거에서 그런 공약이 현재 나와 있고요. 전주, 완주도 통합을 해야 한다는 논의, 목포, 신안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지리산권 특별자치단체라고 해서 아까 인구 감소 지역의 지리산 쪽에 있는 거의 다 소멸 지역입니다. 그분들이 하나로 합치자. 뭐 힘을 한번 모아보자고 해서 지리권 특별자치단체의 논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행정구역 땅을 구역이죠. 관할구역을 합치는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고 이것들의 절차는 의회의 동의를 받고 각 지방 의회에 아니면 주민 투표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는 통합하는 거에 찬성을 하시면 통합하는 절차를 진행이 됩니다. 그럼 땅이 있으면 이제 스스로 자치 국가로 치면 국권, 주권 뭐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지방자치로 오면 자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치권. 그런 의미로 시작된 것이 제주특별자치도가 2006년도에 특별자치도라고 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국제자유도시를 표명하면서 굉장히 많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제주도 넘겨줬습니다. 제주도에 당시에 있던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를 없애고 하나의 제주도로 만들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하면서 거기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학교 같은 것도 규제를 다 풀어서 외국인 학교가 거기 제주도에 좀 상당히 있고요. 그다음에 비자 중국 사람들 투자도 상당히 많이 규제를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가보시면 아마 면세점도 아마 제주도에는 면세점도 있습니다. 그런 국제자유도시 특성에 맞게 면세점도 제주도에는 있고 그 업무를 아마 JDC라고 제주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들을 만들면서 제주특별자치도라고 한 걸 2006년도에 만들었고 그 당시에 참여정부 때 생각은 제주도를 어쨌든 작은 연방 수준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게 잘 되면 확산을 시켜보자는 취지로 처음에 시작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우 많은 권한들을 제주도가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국방하고 아마 외환 뭐 이런 거 빼고는 상당 부분 제주도가 갖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세종특별자치시라고도 세종시 제가 근무했던 세종시도 2012년도에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세종시 만들 때 9만 8천 명 정도였습니다. 농촌 인구, 연기군 정도 인구가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4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세종시가. 그 사이에 이제 여러 부처들을 다 옮겼고 그래서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만들어서 특별한 여러 가지 또 자치권을 특별하게 좀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다른 데와 달리 단층제라고 저희는 표현을 합니다만 뭐 보통은 이제 광역이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여기는 하나의 층만 가지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가 됐고요. 강원특별자치도가 작년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여기는 강원도에는 여러 가지 고민이 이제 환경 문제, 산악이 많다 보니까 환경, 산림, 국방, 접경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들 이거를 다 좀 풀자. 강원도에 맞는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례들을 많이 강원도에 부여를 하면서 이름도 강원특별자치도로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제 특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이제 1년 정도 되다 보니까 아직 조금 더 가시적인 성과를 빨리 내야 된다는 숙제는 가지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도 올 1월 18일 날 이름을 바꿨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입니다. 원래 전주하고 나주가 전라도잖아요. 나주가 어떻게 보면 이제 빠진 거고 전주만 가지고 전북특별자치도가 된 겁니다. 제가 전라북도가 언제 생겼는지 조선 왕조실록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때 1월달에 고종 1896년도에 전라북도, 경상북도 같은 북도를 만들었더라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전라도, 경상도, 이런 식이었는데 그 당시에 전라북도, 충청북도 나누면서 1896년도에 처음으로 전라북도를 만들었고 그 당시 이제 조선 왕조실록을 보니까 전라북도를 두고 관찰사 1인과 주사 6인을 둔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주사가 6급인데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높았던 직책이더라고요. 관찰사 밑에 주사 6인을 둔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높은 직책이었구나 주사라는 직이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은 거의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안 갖고 계신 것이 딱 두 가지 있는데요. 시도에 있는 부단체장, 부시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국가직 자리입니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요.
또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기조실장, 기획조정실장도 대통령의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자리는 국가공무원이고요. 나머지 99.99%는 지방공무원, 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자리 국가에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부시장에 대해서도 인사권을 자치단체장이 갖자, 그런 논의가 현재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요. 계속 고민은 그러면 이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할 건지, 전체적인 국가 전체의 통합성은 어떻게 유지할 건지에 고민이 있어서 이건 조금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조직권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조직을 어떻게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느냐 이거이고요. 가장 중요한 게 돈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내국세, 국세 뭐 많이들 내시잖아요. 세금, 부가가치세도 내시고, 그런 국세 전체의 19.24%, 그게 한 80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걸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드리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리고 또 지방세, 뭐 취득세, 재산세 내는 지방세를 갖고 이 두 가지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 내국세로 받는 교부세를 더 크게 해달라는 요구를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 거고, 앞으로 그 요구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행되고 있는 거 좀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 주셨다시피 지방시대위원회가 이제는 균형 발전하고 자치 분권을 합쳐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새롭게 접근해야 된다고 해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을 했고요.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라고 해서 대통령하고 시도지사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중앙의 어떻게 보면 종속된 관계가 지방자치단체였다면 지금은 좀 대등하게 서로 의논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하는 장이 이루어졌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최근에는 이제 크게 네 가지 특구를 이제 지방에서 스스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회발전 특구라고 해서 기업 이전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교육자유 특구라고 해서 교육의 문제가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생활 여건 중에는 교육하고 의료인데, 우리 아이들 교육을 지역 특성에 맞게 어떻게 할 건지, 좀 굉장히 애들 공부를 좀 많이 시키고 싶어하는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그런 수월성을 확보를 할 건지, 그래서 교육에 대한 자율성을 좀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좀 특구가 논의가 되고 있고요. 도심융합 특구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 판교를 좀 전국에 한 5개 정도 더 만들자, 주로 대도시에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에. 그래서 판교 같은 걸 좀 만들려고 하는 게 도심융합 특구입니다. 아마 조만간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판교 같은 걸 만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역문화 특구,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 수도권 이남 쪽에 주로 첨단 국가산단을 상당히 많이 지정을 했습니다. 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바이오 뭐 등등 해서 다 최근에 지정을 해서 여기에 주로 산업 기업들을 집적화시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저게 좀 지정이 되면 산단이 또 만들어지고 하면 공장들도 많이 생길 것 같고, 어떻게든 이제 지역을 살려야 된다는 열망으로 이런 조치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좀 그림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좀 마무리를 드리면, 어쨌든 전국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여러 가지 저희 숙명도 있고 미션도 있고 또 반드시 해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지방 시대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